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제의식을 가지면서도 제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이윤택 연극 감독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딱 하나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감독은 18년간 관습적으로 일어난 행태라고 했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건 내 탓을 조직 탓, 문화 탓으로 돌릴 때 쓰는 표현이고요. 상습범은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추잡한 행태란 이런 표현을 써야 합니다.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잘 세셨죠? 네, 오랜만에 좀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또 한번 뉴스 추려봐야죠. 첫 소식은요. 네, 첫 소식 역시 전해주셨던 그 내용입니다. 네. 연극 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리패 예술감독이 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에 대해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법적인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들으셨겠지만 사과하는 사람 목소리 치고는 사실 저는 이제 뭐 눈빛이나 말투 이런 걸로도 이제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보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좀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고요. 이 씨가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일부 단원들이 끊임없이 항의하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앞서 들으신 대로 18년간 관행적으로 번번이 악순환이 계속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성폭행이 있었다는 그 폭로에 대해서는 성관계 자체는 있었지만 폭력적이고 물리적으로 강제로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이 씨는 이제 피해 당사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가능한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이 생기고 있고요. 네. 한 피해자는 그 이 씨의 입에 똥물을 부어주고 싶다 이렇게 붕괴를 했고요. 네. 피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공개 사과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면서 술 먹었는데 음주운전 아니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기자회견 당시에 피켓 시위를 한 배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 앞서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윤택 연출가에게 당한 성추행 사실을 이제 추가로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 감독이 이끌던 연희단 거리패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극단을 해체했고요. 서울연극협회와 한국연극연출가협회는 이윤택 감독을 제명하는 등 연극계에서 이 감독을 퇴출시키는 조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뭐 법적 책임도 지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만 법률가들 이야기에 따르면 또 그 공소시효. 네. 고소시한이 지났다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만 갖고 하면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 수출국들에 이제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네. 미국 상무부가 지난 주말에 발표한 보고서에 이제 포함된 내용인데요.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해 이제 미국 철강 산업 쇠퇴가 미국 경제를 약화시켜서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한국을 비롯한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그 철강의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네. 이 밖에 이제 두 가지 방안 더 제안을 했는데 미국의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이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이제 지난해 수출량의 63%까지만 수출하도록 이렇게 한도를 설정하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이 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오는 4월 11일까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12개 나라면 콕 찍어서 관세 53% 매기는 방안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데, 근데 문제는 동맹국 가운데는 여기에 포함이 된 게 한국밖에 없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우리나라와 이제 함께 철강 무역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이제 11개의 국가들을 보면요. 브라질, 러시아, 터키, 인도, 중국, 베트남, 태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11개 국가인데요. 지난해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은 철강을 수출한 나라는 이제 캐나다고요. 또 수출량으로 10위권에 든 멕시코, 일본, 독일, 대만 이런 나라들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은 이제 수출량은 많은데 제재 대상에서는 이제 제외가 된 거죠. 이 때문에 이제 제재 대상 12개 나라를 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은 수출 증가율 등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량 42%
이집트와 비슷하게 오른 독일 40%가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3배 가까이 오른 대만 113%가 올랐는데 이 국가들은 이제 빠진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외신, 특히 미국 언론은 지금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이제 다수를 차지했는데요. 예.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철강 제재 조치를 전하면서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이 중국에서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을 포함할 것이라 말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예. CNN의 경제 전문 사이트 CNN머니는 외국산 철강의 고율의 관세를 물리면 중국의 직격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왜 중국의 직격탄이 되는가? 네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배경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미국이 이제 중국에서 직접 수입한 철강의 양이 전체 수입량의 한 2.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요? 네, 그렇죠. 대신에 이제 미국은 중국이 우회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예. 중국은 강판과 같은 완전히 이제 완성 단계의 제품은 아니고 중간 완성 단계의 제품을 생산해서 저렴한 가격에 이제 수출을 하고요. 네. 우리나라와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것을 수입해서 강관이라는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네네.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중국산 강철이 미국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재가 뭐 중국에 직격탄을 입힐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철강업계가 뭐 초미의 그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네, 철강협회 관계자 아직은 이제 상대국이 그 이유를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정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는데요. 예. 다만 미국이 중국을 목표로 삼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련이 있냐 이렇게 묻자 네. 기존에 그런 우려가 제기됐을 때 조사한 적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중국산의 그 수입 비중이 저희가 높은 거는 맞는데요. 그 중국산 수입해가지고 그걸 소재로 해서 미국에 수출한 거. 그걸로 따지고 보면 전체 미국 수출 나가는 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산이 수입되지만 뭐 수출하지 않는 건설용 강재나 이런 쪽에 수입되는 것들이 있고 소재로 수입했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 가공한 제품이 미국으로는 수출되지 않는 이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나간 거에서는 한 2% 정도 비중밖에 되지 않는다. 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를 못 하겠는데 2%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산 제품을 다시 이제 완제품으로 만든 것도 2%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철강협회 지금 그 인터뷰 하신 분 기획관리실의 남정임 팀장입니다. 예. 이 같은 이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한마디 했는데요. 예.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하고 한미 FTA 위반 여부도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하다는 거 적극적으로 주장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제 당부의 말을 했는데요. 네. 군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네. 지난해 이제 조선소 가동이 중단됐고 이번에 이제 공장 폐쇄까지 나오면서 뭐 군산 상황 사실 설상가상의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지역 경제가 입을 그런 타격을 우려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집계를 보면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한국 GM 군산공장이 납품하는 1, 2차 중소협력업체가 135개라고 하고요. 네.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한 17,000여 명, 군산 전체 고용의 22%를 차지를 하는데 네. 근로자 이제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거 이제 가족까지 합치면은 4만 명 정도가 한국 GM 협력업체와 연관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3부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작이 됐는데 세월호 이제 그동안 목포신항에 10개월 넘게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오늘 선체 하부에 특수장비를 이렇게 밀어넣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예. 이 특수장부가 바다에서 인양한 세월호를 육상에 거치할 때 사용됐던 장비입니다. 네. 선체조사위원회는 이제 내일 세월호의 무게를 측정하고요. 모레는 세월호를 들어서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네. 세월호
선체 직립 작업 5월 말을 목표로 진행이 되는데요. 모든 정리 작업까지 해서 늦어도 6월 14일에는 마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이 과정에서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다시 재개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파행한 지 2주 만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앞서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퇴장을 했고요. 네네. 이후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모든 상임위의 법안 심사를 보이콧하면서 국회 운영이 이제 모두 중단이 됐는데요. 네네. 오늘 그 우원내 대표가 민생개혁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송구하다 이렇게 먼저 사과를 했고요. 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내일 법사위와 본회의가 잇따라서 열려서 계류 중인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소식만 더 전해주시죠. 네, 태움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태움? 네. 어떤 뜻이에요? 뭔가 태우다 뭐 이런 뜻인데 예.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 이런 뜻에서 나왔는데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가르치는 방식 군기잡기 문화를 지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간호사가 이제 아무래도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후배를 이제 엄격하게 가르치려는 그 문화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사실 직장 내 괴롭힘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태움이라는 문화 때문에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신입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네네. 유족과 남자친구 등이 이 태움이라는 문화가 신입 간호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만간 병원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할 방침이고요. 대한간호협회는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접수된 피해 신고건에 대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예. 이 태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간호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 그리고 뭐 허술한 교육 시스템, 병원의 지원 부족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앱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죠.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조금씩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조금씩 이 조임의 강도도 세지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 분석이고 평인데요. 자, 점점 조여가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최근에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했죠. 늘 푸른 한국당의 이재호 전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제는 늘 푸른 한국당은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요. 뭐, 그래도 그냥 대표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일단 제일 궁금한 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과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홍 대표의 이런 입장. 그래, 뭐, 당 대표시니까,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래요? 이해를 하십니까? 뭐, 이해를 해야죠. 혹시 통합 과정에서 이에 대한 어떤 자유한국당의 스탠스라든지 이런 문제 논의 안 하셨어요? 홍준표 대표. 네,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해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대표님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설득력도 있고 정당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죠. 완전 짜맞추기 수사에다가 표적 수사에다가 아주 전형적인 정치 보복 중에 가장 잔인한 정치 보복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지금 꺼내서 드렸냐면 홍준표 대표가 당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이 이해를 하신다라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검찰 수사는 정말 부당한 수사라고 지금 규정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전직 대통령 개인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가 검찰이 정치 보복 내지는 정치 탄압을 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야 네. 야당으로서 강연히 대응하죠. 그래요? 그건 뭐 야당이 그런 걸 대응 안 하면 야당의 존재가 가졌겠나요? 정치 보복이나 정치 탄압을 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야 네. 대응을 하는데 네. 홍 대표의 그 말씀은 네. 특정 개인을 위해서 무슨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검찰이 그런 소위 비상식적인 행위들에 대해서야 당연히 대응을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갈라서 볼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인데 일단 그 뭐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최근에 불거진 가장 그 핫한 이슈가 그 삼성전자가 이 다스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을 해줬다. 이거고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찰에 자수서를 냈는데. 여기서 청와대 요청에 따라서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고 대납을 해줬다는 자수서까지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질문하십시오. 이러면 여기서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표님? 그런데 그게요. 그게 검찰이 일방적인 발표인데. 그거는 전혀 사실하고 다른 겁니다. 삼성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이 있는 로펌 에이킨 컴프에다가 프로젝트 M이라는 그 명목으로 매월 13만 달러씩 그 지급을 하고 중간에 또 한 번은 약 50만 달러를 지급한 일이 있는데 또 삼성은 이런 그 프로젝트 M-나 비슷한 이런 뭐 프로젝트 W라든지 이런 걸로 미국 로펌들과 그 거래를 해왔던 거예요. 해왔던 건데 느닷없이 이제 그 다스가 에이킨 컴프와 거래를 시작한 저는 17개월 후인데 이미 삼성은 2007년부터 거래를 했는데 2009년 3월에 다스가 거래를 했는데 그 전 거는 싹 빼불고 2009년 3월 이후에 거래한 것만 모아갖고 이걸 370만 달러를 대납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또 왜 안 맞느냐 그러면 이 다스가 2003년부터 미국에 소송을 시작했는데 두 개 로펌에다가 선임을 해서 2009년까지 약 6년간 40억 원 정도 로펌비를 지불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기존 로펌과 거래를 계속하면서 2009년 3월에 에이킨 컴프의 자문력으로 선임했는데 그 자문력에 준 돈이 약 1년 동안에 13만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무슨 변호사 두 개의 로펌 비용이 14만 달러인데 자문력으로 선임한 에이킨 컴프에 370만 달러를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문이라는 거는. 잠깐만요. 대표님, 그러면 370만 달러는 액수부터 자체가 부풀려지고 말이 안 되는 금액이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중간에 끊어서 검찰에 짜맞춘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언제 삼성이 자기네들 입장을 내겠지만은 이거는 지금 검찰이 발표한 것하고 사실하고 제가 뭐 사실 다 아는 게 아니지만은 지금 여기서 제가 들어본 바로는 이거는 전혀 검찰이 엉터리죠. 액수가 맞냐 안 맞느냐는 사실은 저하고 대표님하고 지금 여기서 논쟁을 벌일 사안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전혀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건의 그 줄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이 삼성전자의 그 소송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요. 검찰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진술을 했다, 누가 무슨 자수를 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이, 그게 그 변호사들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해 보면, 전혀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거, 또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는 거고, 또 그런 취지로 말을 안 했다는 거고, 지금 검찰이 뭔가 상당히 좀 이게, 당황하죠, 검찰이. 예를 들어서. 검찰이 당황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MB를 잡아가려고 목표를 세워놨는데, 댓글도 안 돼.
특활비도 안 돼. 예. 다스를 하려고 하는데 다스는 기본적으로 이게 2007년부터 이미 했던 거니까 네. 안 돼.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뭐 허겁지겁 이 사람 저 사람 막 잡아가고 막 네.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서 발표하는 건데 네. 제가 듣기는 저도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 제가 이명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듣는 이야기하고는 네. 전혀 다른 거죠. 그래요? 잠깐만요, 대표님.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단적인 얘가 장다사로 그 기획관에 네. 영장 실질심사 안 됐잖아요. 기각이 됐잖아요. 예. 그게 검찰이 어느 정도 황당하냐 그러면 국정원의 원장도 기조실장도 아닌 국정원 직원 두 사람이 데모가 한참 심한 광우병 데모로 한참 심한 서울역 도로변에서 10억을 청와대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행정관에게 줬다 이렇게 적시를 하니까 네.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영장이 기각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좀 하나하나 좀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김백준 전 기획관이 검찰에서 소송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그럼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거는 예.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거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그 말만 갖고는 못 믿는다는 거고. 네. 아니 조금 전에 그 변호사 통해서 확인하셨다길래 지금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네. 김백준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시잖아요, 지금 대표님 네, 말씀.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거고. 뉘앙스예요? 또 두 번째는 예. 설사 김백준 씨가 미국에 있는 에킨 컴퍼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그걸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했냐 안 했냐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잠깐만요. 바로 여기서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게 대통령이 아느냐 모르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자, 만약에 김백준 전 기획관이 소송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고 가정하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김백준 기획관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내지 지시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걸 했는지, 소송비 대납을 삼성에 이야기했는지, 네. 에켄 캠프에다가 했는지 아닌지, 네. 그 중간에 또 약간 사기성이 있는 변호사가 들어서서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 내용이 단순하게 김백준 씨가 삼성에 대납을 요구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지금 사기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 쪽에서 내놓았던 보도 자료를 보면 예. 에이킹 건프 쪽의 변호사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예. 자, 일단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고 했는데 사기당한 사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표님? 아니, 후에 아는 거죠, 후에. 그 뒤에 조사해 보니까?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검찰 쪽에서, 오늘 검찰 쪽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검찰이 다량의 문서를 확보했다 이런 발표가 있는데요. 이게 관련해서. 검찰 이야기는요. 예, 잠깐만요. 검찰 이야기는요. 네네. 한마디로 믿을 게 못 됩니다. 요것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예. 이게 얼마 전에 영포빌딩 지하 2층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서 17개 박스의 문서를 검찰이 확보를 했고요. 예. 그 문서의 상당수가 다스와 BBK 관련 문건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예. 지금 사실 소송 비용 대납 문제도 그 이후에 불거진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검찰이 관련 문서를 확보를 해서 김백준 전 기획관을 추궁을 했고 그래서 김백준 전 기획관이 문서를 가지고 추궁하는 거에 대해서 시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이야기죠. 이것도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지어낸지 안 지어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네네. 검찰이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리고 네. 영포빌딩 창고에 다스 문건이 나왔다 하는 거는 네. 그야 영포빌딩이 다스 사무실이었으니까 당연히 문건이 나올 수가 있죠. 아, 대표님, 근데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 쪽에서 이미 보도 자료를 밝히기를 청와대에서 개인 짐을 싸는 과정에서 그게 섞여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이미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거는. 그거는 청와대 문건이 섞여 들어갔다는 거고. 네. 영포 지하에 나온 다스 문건은. 네.
그게 그 사무실이 다스의 서울 사무실이었으니까 다섯 문건이 거기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근데 거기서 나온 박스와 그 문건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야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도 비서실의 발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비서실의 발표대로 섞여 들어갔다는 것이고 네. 문제는 왜 영포 빌딩 지하에 다섯 문건이 나왔느냐 네. 이렇게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랬죠. 그 점은 거기가 다스의 사무실이었으니까 당연히 다섯 문건이 있겠죠. 바로 그 점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점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다스 소유의 진가 지하 창고인데 청와대에서 섞여 들어간 문건이 왜 그 논현동 MB 사조로 한 거고 다스 창고로 갑니까? 그렇죠.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비서들이 왜 그래 옮겼는지. 네.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이것이 실수해서 옮겼는지. 그게 그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하나의 방증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운운은 그렇게 해서 방증하는 게 아니고. 예. 소유주가 있잖아요. 따로 지금 대주주가 두 사람이 있는데. 네네. 그 사람들을 왜 우리 회사를 갖고 자꾸 딴 사람 회사라고 그러느냐. 다스가 소유주가 되려면 창립 1987년에 회사 만들 때 그때 관계를 했거나 네. 그 이후에 주식이 있거나 주식이 뭐 행사를 했거나 뭐 권한 행사를 했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자잘구레한 서류 갖고 이게 MBK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대표님 지금 다스 운운하는 게 MB 정권 5년에 국정 운영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짧게 이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뭐 일반적으로는 검찰의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요. 만약에 소환을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당히 뭐 조사에 임하시는 거죠? 아니 소환을 어떻게 하겠어요. 죄도 없는데. 죄 없는 대통령을 왜 소환을 해요? 아니요. 소환을 하면요. 소환을 하면 그건 아주 나쁜 검찰이지.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네.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보다 뜨거운 무적의 댓글 시간입니다. 최광기 토크 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광기입니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이 명절 전후에 찾아오던 명절 증후군이요. 기술 발전에 따라서 온라인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렇죠. 이른바 그 시댁 단톡방 증후군인데요. 요건 딱 이해가 되시죠? 벌써 감이 오실 겁니다. 시댁 식구들이 들어가 있는 단체 채팅방에 며느리까지 초대되면서 또 다른 세대 간의 분쟁의 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동안 이 단톡방 문제가 주로 이 직장 내 상하관계 사이의 문제로 부각됐는데 이제는 가정과 일상생활까지 들어오면서 뭐 시댁, 동창회, 동호회는 물론이고요. 일선 학교와 학생, 교사들 사이에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란 얘기네요. 사이버 시댁이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죠. 이 스마트폰 보급으로 단톡방이 젊은 세대의 전유물 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 채널로 굳어지다 보니 세대 간의 문화적, 사회적 충돌이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 어떻게 달렸어요? 이 땡땡이께서는요. 메뉴에 단톡방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야 함. 이러고 아주 간단한 답을 해주셨고요. 네네. 늘 지금님께서는요. 이럴 땐 스마트폰 안 쓰시는 저희 어머님이 천사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님 얘기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잔땡님께서는요. 가족끼리는 문자나 톡은 안 하는 게 좋은 듯. 톡 쓴 이후로는 전화로 연락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네. 정땡땡님께서는요. 시댁 단톡방 말고 저가택 단톡방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댓글 때문에 문제예요. 그렇죠. 네. SAIG 이 땡땡님께서는요. 친정도 그래요. 단톡방 말없이 나왔다가 우리 엄마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렇죠. 너 왜 그러니? 그렇죠. 사이즈 우애 좋게 지내야지 막 이러면서 그러시죠. 네. 범땡땡님께서는요. 동네 아이 친구 엄마들 단톡방 힘듭니다. 근데 정말로 이게 시댁 단톡방을 떠나서 단톡방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초대를 받아서 용건이 끝나면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그래? 그러고 나면 다시 연락이 와요. 다시 재초대를 당해서 왜 나가냐고. 그렇죠. 이렇게 나가면 왠지 이렇게 뭔가 삐져서 나가거나 문제가 있어서 뭐 불만이 있냐 이렇게 그렇죠. 와요. 저는 용건 끝나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전 또 이렇게 뭘 올렸는데 반응이 없잖아요. 제 뒤에 댓글이 안 달리면 단톡방 개설자시구나. 그것도 나 좀 우울해요. 뭐 내가 뭐 이렇게 왕따 당하는 건가 막 이러고. 단톡방 몇 개나 지금까지 개설하셨어요? 저요? 네.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 또 만들게요, 김종배 씨. 우리 둘이 할 테니까요. 됐어요. 통과 제리. 댓글 좀 달아줘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다음 소식은요.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거나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혼유 사고가요. 생각보다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주유소 직원이 실수를 했더라도요. 자동차 주인에게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서 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예. 한 차주가 주유소를 상대로 혼유 사고로 인한 연료 필터와 연료 탱크 교체 비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당초 1심은요. 주유소 측에 100%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을 했는데요. 네. 항소심은 30%의 책임을 차주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 차주가 주유 요청 시에 유종을 지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 경유예요. 뭐 휘발유예요. 두 번째는 외제차였는데요. 예. 해당 차의 경우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고요. 예. 세 번째는 시동을 켠 상태에서 주유를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제 그 파손이 더 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0%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시동을 켠 상태에서 이렇게 혼유가 돼버리면 바로 그게 그렇죠. 이게 이제 엔진으로 가니까. 네. 그렇군요. 자, 댓글 어떻게 달렸어요? 찬반이 아주 첨예하게 갈렸는데요. 네. 우선 주유소 측이 문제다라는 측면을 네, 댓글을 보면요. 네. 차주가 말을 안 해도 주유소 직원이 물어봐야 하지 않나? 외관으로 구분 안 된다면 물어봐야지.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예. YON 땡땡님께서는요. 주유소에서 일해본 경험으로는요. 멍 때리지만 않으면 혼유 안 함. 오래 하다 보면 동작이 몸에 익어서 아무 생각 없이 넣는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차주가 문제라는 측도 많았는데요. I29 땡땡이께서는요. 주유소 알바입니다. 시동 안 끄고 통화하면서 썬팅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창문으로 손가락만 펴서 주문을 하는 자유로운 영혼들 많습니다. 물어보면 물어본다고 뭐라고 하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이 상황이 막 연상이 돼요. 네. T땡땡님께서는요. 차주의 과실 책임 30%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각각 50%의 책임이라 생각함.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SIN 땡땡님께서는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주유 시에 휘발유 5만 원이요. 경유 5만 원이요. 라고 하자. 그럼 사고가 줄지 않겠나? 그렇죠.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말하면 맞아요. 되는데. 네, 맞아요. 네. 예, 예. 그 외에 다양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SING 땡땡님께서는요. 주유소도 이젠 바뀌어야지. 경유 전용 라인, 휘발유 전용 라인 만들면 될 걸. 언제까지 같이 쓸래?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사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없지 않을까요? 저는 운전을 안 해서 잘 모르겠네요. 땅값이 드니까. 그런 문제. 근데 오늘 또 되게 명쾌하네요, 또. 뭘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난 내 차 이런 쪽은 잘 몰라요. 네. EYAN 땡땡님께서는요. 최정에 따라서 주유구에 유종 안 쓰여 있는 것이 문제.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 주유구 예, 뚜껑에 유종 스티커를 붙이면 문제 없을 때. 아니면 아예 뚜껑이 색깔을 좀 달리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KUN3땡땡님께서는요. 그나저나 기름값 안 내리나?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꼭 유가는 내렸다고 하는데 기름값 왜 이렇게 안 내리는지 더 큰 모르겠어요. 관심사는 기름값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무적의 댓글 최광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명쾌한 김정배 씨 월요일 출발이 좋으네요. 네, 내일 봬요. 안녕히 가세요. 설 연휴 직전에 우리 경제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노동자들은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 여당의 대책이 뭐가 될까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GM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는데 그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게 된 홍영표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죠. 홍영표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의원님께서 이제 위원장을 맡으신 태스크포스에서 대책을 마련을 하실 계획인데 크게 두 갈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가장 급한 게 노동자 보호 지원 아니겠습니까? 네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그리고 고용 재난지역 지정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걸 지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책이? 네.
지금 전에 우리가 이제 대우조선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할 때 제가 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조조정이 이제 현실화되면, 거기서 나오게 되는 일자리 잃게 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논의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게 되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소한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뭐 전직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뭐 사실은 뭐 2001년도에 이제 그 옛날 대우자동차 한국 GM의 전신이죠. 여기가 이제 그 구조조정으로 뭐 몇천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나왔을 때 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들이 이제 시초인데요. 또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또 다시 한국 GM이 그런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러게요.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대우자동차 노조 위원장도 지내신 바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뭐 한국 GM에서 80년대에 노동운동을 했고. 실제로는 저는 뭐 또 2001년도에 제가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그 여러 부처가 합동을 해서라도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는데 그냥 쉽게. 그러면 지금 그 법률이 그 보장하고 있는 그래서 강구할 수 있는 최대의 특단의 대책은 어디까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노동자들에게. 저는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고용 측면에서 뭐 정리해고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지원과 뭐 대책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건 주로 이제 군산 지역 경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만약에 정말 이제 GM과 뭐 정부가 협상을 해서 군산 공장을 다시 그 정상화시키는 뭐 이런 어려운 뭐 결정이 이제 있게 된 바람직한 결정이죠. 그러면 좋죠.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새로운 군산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어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또 그런 접근도. 그럼 의원님 지금 말씀은 만약에 군산공장 폐쇄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군산 지역의 어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뭐 거점 공장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또 군산에서 온 분들을 좀 만났어요. 만났는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한 3년 전부터 일주일에 공장이 일을 1일이나 2일밖에 안 했습니다. 가동률이 2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임직원들이 그 뭐 고생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네요. 사실은 뭐 그런 큰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 지역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멀리 보면 한 2014년에 그 이제 GM이 유럽에서 철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 공장에서 만들었던 차들이 주로 유럽에 수출이 됐었는데 이제 유럽에서 철수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최후의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강구하는 카드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그런 다른 기업을 유치한다면 지금 보관, 예를 들어서 후보가 될 수 있는 이런 기업도 염두에 두고 좀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과거에도 뭐 군산 공장 자체는 뭐 공장으로서 아주 손색이 없이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저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면 다른 자동차 완성업체의 공장을 유치하는 방안이 거기만 아니라 하더라도 뭐 부품업체라든지 뭐 그러니까 이제 군산에서도 뭐 정말 GM이 다시 좀 의지를 가지고 생산 물량을 확보해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정말 안 된다면 지금 지난 3년처럼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안 되겠다. 그것은 뭐 거기 뭐 직원분들이나 지역 주민들 의견이 다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공장을 매각하면 누군가는 사서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최종적인 결정을 그렇죠. 내리지 말고 예. GM을 설득해서 생산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그렇죠. 저희가 1순위로 고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그 정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갈래의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그 GM의 네. 이런 행태가 네. 경영학과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른바 먹튀 행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먹튀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한국 GM에 납품하는 부품 회사의 그 협의체가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회장단을 저희가 만났거든요. 예. 만났더니 이제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국 GM이 있음으로 해서 예. 글로벌 기업인 지금 그게 글로벌로 보면은 한 960만 대를 이렇게 생산합니다, GM이. 예. 거기에 지금 우리 부품 회사들이 한국 GM에도 하지만 그쪽에 납품하는 게 더 많다. 오늘 뭐 군산에 부품 공장이 있는 분도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게 GM과 부품 산업에 있어서 밀접한 어떤 관계를 갖고 한국의 부품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GM의 역할이 큰데 예. 왜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분명히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 GM만을 놓고 보면 예. 도저히 본사와 이 한국 GM 사이의 불평등한 구조, 예. 본사만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로는 예. 정말 여기 이익을 남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실사가 네. 진행이 돼야 최종 결론은 내려지겠지만 네네. 지금까지 나왔던 지적의 그 큰 줄기가. 네. GM 본사가 한국 GM을 너무 심하게 네. 뽑아가지 않았느냐.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까? 왜 부실이 왜 발생했는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부품을 예. 본사에서 직접 소싱을 하는 그러니까 예. 한국 자동차 부품 회사가 디트로이트에 납품해서 그거를 이쪽에 사오는 과정에서 네. 많은 그 마진을 붙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 뭐 현대 기아는 물론이고 삼성은 여기보다도 훨씬 작거든요. 한 네. 17만 대밖에 안 되는데 거기보다도 매출 원가가 훨씬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가 얼마냐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네. GM은 93%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르노 삼성이 한 85% 되고 현대는 80%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런 걸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임금이 높다 그러지만 임금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것은 그런 부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본사가 어떤 30% 정도 마진을 가져가지 않느냐. 네. 이제 이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여기는 매출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여기는 적자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따라붙는 네. 지적이 지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그 한국GM 지분의 17%를 갖고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산업은행은 그동안 뭐 했느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제가 그 한국GM에 대해서는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 근데 이제 아시지만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로 미국 GM이 파산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여기가 굉장히 그 GM이 다시 회생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네. 이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약간 그 산업은행에서 좀 대출을 원했는데 산업은행이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경영을 폐쇄적으로 분명하게 하다 보니까 산업은행이 우리는 못하겠다 해서 2010년도에 5천억을 대출해달라 이걸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법원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28% 지분이 17%로 줄은 겁니다. 네. 이제 2010년도에 5천억 증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만큼 지분이 줄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산업은행은 17%의 소액 주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뭐 어떤 힘이 저는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과거에 좀 더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예. 이런 투명한 경영 그리고 본사와 이 한국GM 사이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한 어떤 거래 구조 예. 이런 것을 요구하고 강력하게 좀 대처를 했으면 네. 뭐 정말 이런 사태가 오래전에 좀 해결이 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되는데 네, 그런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뭐 이 문제도 역시 실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그 GM 쪽에서는 지금 뭐 세제 혜택을 비롯한 지원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뭐 인터넷 여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은 안 된다라는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GM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3조 2천억입니다. 네. 그런데 그 부채를 지금 본사로부터 이렇게 빌려온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매년 5%의 이자, 거의 뭐 2천억에 가까운 돈을 이자로 줘야 되거든요. 본사에다가.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GM에서 자 미국 본사에서 우리가 얼마 좀 새로 투자를 하겠다. 이 회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제품도 개발하고 또 회사의 설비도 좀 더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런 전제하에서는 우리가 다시 이렇게 회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저는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의원님, 제가 그러면 짧게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물론 뭐 미국의 경영 환경과 한국의 경영 환경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든지 간에 미국 국내 경제를 살리려고 저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무역 보복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GM이 한국과 이야기 잘해서 한국에 재투자하는 것듯이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미국 GM이 이 한국 GM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하는 것, 이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기술력이라든지 부품 산업의 이런 우수성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쉽게 포기 못할 거다라고 봤고요. 지금 트럼프가 뭐 지난번에 군산 공장을 폐쇄해서 미국에 일자리 가져와서 자기가 잘했다 이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까 지금 같은 군산 공장은 차라리 가져가는 게 낫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밖에 안 하는 가동을 안 하는 그런 공장은 정말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냥 뭐 트럼프의 그 특유의 뭐 뻥카라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군산 공장 문제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걸 떠나서 지금 미국이 어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지금 철강이라든지 뭐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뭐 이런 것 또 하나의 목표가 지금 이제 한국의 자동차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사실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 GM을 정말 미국 GM이 필요해서 있는 것이지 뭐 기본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건을 잘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의원님의 인식을 이제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군산 공장 이외에 뭐 부평 공장이라든지 다른 공장에 대해서 완전히 문 닫아버리고 완전 철수 같은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미국의 뭐 베리 앵글 사장도 만나고 카카젠 차장도 2번이나 만나봤는데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고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노동조합이 협조하면 이걸 다시 한번 뭐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인터뷰 마무리하고요. 진행 상황 봐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내 한국GM 대책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신문 김동훈 스포츠부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상화 선수가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다면서요?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오늘 강릉 올림픽파크 코리아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소치 올림픽 이후에 4년간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행복하다. 그래서 이제 알람을 다 껐다. 알람을 다 껐다 이 말이 참 재밌었는데
이상화 선수가 하루에 7번이나 알람을 맞춰놓고, 그러니까 새벽하고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시간대별로 짜여진 그 운동과 휴식, 수면 시간 이렇게 맞춰놓고 시간표에 따라서 올림픽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은메달에 대해서는 은메달 색깔이 너무 예쁘다. 값진 소장 가치가 있다. 금메달보다 더 소중하게 보관하겠다. 그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쉬움은 좀 남겠죠. 그렇죠. 어제 500m 경기에서 초반에 100m를 가장 먼저 주파했지만 이 3, 4코너를 돌아들어 놓을 때 좀 약간 좀 매끄럽지 못했거든요. 이상화 선수도 그거를 느꼈는데 3코너 진입할 때 워낙 빠르다고 느꼈는데 그 속도로 들어가면서 잘 돌질 못했다. 이렇게 이제 좀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화 선수가 자기 경기 영상을 안 봤다 그래요, 일부러. 그러니까 비디오 리플레이를 보면 그 실수한 장면에서 많이 속상할 것 같아서 안 봤다 이랬고요. 오늘 또 관심을 모았던 게 은퇴 여부였었는데 나 자신도 모른다 이게 좀 답이었어요. 아직 확담은 못하겠다 하면서 능력이 있으면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한 1, 2년은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은메달 얼마나 값진 메달이에요. 일단 그렇습니다.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팬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그 머리 감독이 북한 선수들과 헤어지면 울 것 같다고 말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머리 감독이 굉장히 매우 솔직하면서 냉정한 스타일인데 그래서 처음에 단일팀 이렇게 구성됐을 때도 뭐 출전 명단을 철저하게 또 실력 위주로 편성을 하거나 그래요. 처음에 좀 그랬잖아요. 그랬죠. 이 머리 감독이 오늘 그 공식 훈련을 마친 뒤에 그 북한 선수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정말 슬프다. 나는 잘 안 우는 편인데 북한 선수단이 돌아가면은 울 것 같다. 이랬고요. 그 선수들을 계속 챙겼는데 그들이 돌아가면 언제 다시 볼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선 경기 등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그 선수들을 계속 볼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좀 계속 돕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북한의 그 박초로 감독, 박 감독하고는 이렇게 기념사진을 오늘 찍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언제 다시 볼지 몰라서 사진으로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정들자 이별이라고. 딱 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내일 마지막 경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 낮 12시 10분인데요. 스웨덴하고 7, 8위 결정전을 치릅니다.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8대0으로 참패를 당했던 팀인데 스위스와의 경기에서도 8대0 참패 이후에 2대0으로 스코어를 많이 좁혔잖아요. 그랬죠. 내일도 좀 상당히 선전을 좀 기대하고 또 골도 좀 터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죠. 머리 감독이 그 스웨덴전이 끝나도 북한 선수들이 26일 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북한 선수들 계속 가르치고 또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좋은 장면이네요. 자, 이번에 여자 컬링으로 가죠. 한마디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성 마늘이 이렇게 매운 줄 몰랐어요. 이 선수들이 다 의성여고 출신이거든요. 근데 오늘 무패로 선두를 달리던 스웨덴마저 7대6으로 꺾고 스웨덴하고 똑같이 이제 5승 1패 조별 그 예선 풀리그 공동 1위로 올라섰는데요. 남은 경기가 3경기인데 1승만 더 거두면 준결승 진출, 4강 진출을 확정 짓고요. 근데 남은 상대들이 다 하위권 팀들이에요. 그래서 내심 예선 1위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그 김민정 대표팀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상대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는 정신력 훈련을 해왔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한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상대가 세계랭킹 1위건 2위건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컬링이 대표적인 멘털 스포츠인데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심리적으로 흔들리면은 무너지기 쉬운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딱 반증하는 게 우리가 일본한테 딱 1패를 했잖아요. 1패가 하필이 일본인데 우리 선수들이 일본을 너무 의식했어요. 꼭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한일전이라. 그래서 오히려 좀 안 풀린 게 페인이었는데요. 좀 마음 편안히 해서 정말 금메달까지도 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평창과 강릉에서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뭐예요? 오늘
저희 그 한겨레신문 스포츠 후배가 굉장히 재밌는 그 기사를 하나 올려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어사와 수호랑, 그다음 오륜기 선글라스, 그리고 올림픽 배지라 그래요. 어사와 수호랑은 그 메달 딴 선수한테 주는 기념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온라인에서 완전히 품절이 됐고요. 오프라인 스토어에서도 하루 한 30개만 갖다 놓는데 뭐 금방 동이 나고 또 매장에 이제 그 아침 10시에 문을 여는데 뭐 문 열자마자 가도 그냥 뭐 순식간에 사라지고 한다고 그럽니다. 예. 올림픽 배지도 못 산다고 그래요? 올림픽 배지는 이제 파는 게 아니고요. 이 대한체육회나 평창조직위원회 이런 데서 이제 외국 관광객이나 선수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올림픽 때마다 이런 핀을 수집하는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원칙이 아무리 그 귀한 핀이라도 돈 주고는 거래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라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정말 갖고 싶은 핀은 자기 것 20개 다른 핀 20가지 종류의 핀을 주고 하나 구하고 뭐 이런 뭐 그렇게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르웨이 남자 컬링 선수들의 경기용 바지가 눈길을 끌고 있던데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예, 이게 뭐 땡땡이 바지, 하트 무늬 바지 막 이런 걸 입고 나와가지고 별명이 미친 바지 크레이지 팬츠인데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대표팀 한국 남자팀하고 할 때 빨강, 파랑, 하얀색 이렇게 뭐 그 대조가 선명한 땡땡이 무늬 바지를 입고 나왔고요. 예. 일본과의 경기 때는 그날이 밸런타인데이였는데 분홍색 하트 모양 바지 입고 나왔고 또 캐나다하고 경기할 때는 히비스커스라고 무궁화 속 식물 무늬 바지 이런 걸 입고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게 경기장이 아니라 그냥 거리에서 이런 바지를 입고 나가서 활보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을 쓸데없는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평창 김동훈 한겨레신문 스포츠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과 함께라면 문제 없습니다. 원재랑 경제랑. 네, 랩 2050의 이원재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잘 쇄셨고요. 네네. 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지난번에 무인 로봇 카페 이야기 해 주셨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더하네요.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강화된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 변화를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인천공항에 등장했던 로봇 카페였는데요. 네. 사람 없이, 그러니까 바리스타하고 계산원 없이 커피를 판매하는 그렇죠. 곳이 이미 등장했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바리스타나 계산원 같은 단순 업무가 아니고 어쩌면 그 카페를 관리하는 사람, 어쩌면 그 카페의 재무와 회계를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 어쩌면은 그 카페에 도입한 로봇 카페라는 그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 업무까지도 다 대체하는 것. 그런 일도 이제 벌어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왜 갈수록 암울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대응해야 되니까요. 이러면 그러니까 당장 떠오르는 건 알파고 아니겠습니까? 이세돌 그렇죠. 기사를 이기면서 그 충격파 지금도 뭐 생생한데. 그렇죠.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죠. 그래서 더 진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알파고가 이름이 알파고 리였습니다. 이세돌 기사하고 이 붙은 그 알파고는 리라는 별칭을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 붙였었는데요. 알파고 제로가 그 다음 버전입니다. 그게 작년 10월에 등장을 해서 굉장한 충격을 줬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알파고 리,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하고 결었던 알파고의 경우에는 그 전에 기보를 다 보고 학습을 했었거든요. 인간 바둑 기사들이 봤던 고수들의 어떻게 수를 뒀는지를 보고 그걸 학습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직관을 발휘해서 바둑을 둔 반면에 이 알파고 제로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알파고 리라는 이세돌 구단을 이겼던 그 인공지능하고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이서 계속 바둑을 둬가지고요. 학습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알파고리를 이겼습니다. 100판을 둬서 모두 이길 정도가 됐는데 그만큼 걸리는 시간이 거기까지 가기까지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학습한 그 뒤에 40일 동안 학습한 다음에는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커제 구단을 3대0으로 완파한 알파고 마스터라는 그 인공지능까지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 인공지능이 뭔가를 스스로 학습하는 데에 중간 과정에서 사람 고수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끼리 스스로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 학습을 해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업그레이드 내지 뭐 자체 진화라고 하든 뭐를 하든 그 속도가 엄청 빠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머신러닝이라고 이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머신러닝, 기계가 스스로 학습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이게 새로운 시대가 온 건데요. 예.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할 때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 인공지능은 그냥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막 그 데이터를 가공해가지고 그거를 잘 계산해서 계산 결과 데이터를 우리한테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1단계 인공지능이죠. 의사결정을 하진 않고 시키는 작업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2단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알파고입니다. 알파고는 인간이 학습하는 과정을 흉내내서 인간으로부터 계속 뭔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걸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관계를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한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수백 년 동안 이 수많은 프로기사들이 전 세계에서 뒀던 바둑의 기보 데이터를 익혔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되면은 그래도 인간의 데이터가 기계 쪽으로 일방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의사결정까지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둑을 두면 끝나는 거죠. 다시 인간한테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가 사실 지금 우리가 상용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클릭해서 보거나 카카오 지도에서 뭘 검색하거나 또 뭐 스마트폰 가지고 이 길을 다니면은 그 데이터가 계속해서 포털 사이트나 이 통신 서비스업자들의 알고리즘에다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데이터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을 가동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려서 광고를 노출시킨다든지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단계의 인공지능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거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성 능력 때문인데 그 이성 능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정보 처리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알파고가 이것까지 지금 그냥 확 뺏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2단계까지만 해도 뺏어갔는데요. 3단계인 이 알파고 제로는 인간의 데이터를 전혀 받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은 필요 없이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바둑을 마스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응용해보면요. 공장 전체가 통째로 사람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장을 자동화한다고 해도 기계를 고친다거나 또 경영 판단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인데 공장을 짓는 일 자체를 사람 없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필수적으로 우리가 뭔가 생산해야 될 때 그 생산에는 사실 사람 노동이 별로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좀 극단적인 상황 가정.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인간 노동이 사라진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네. 그러면 사람은 뭐 하고 사나요? 결국은 아주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뭐냐면 옛날에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이 경제학자가 1930년대 예측했던 게 있습니다. 100년 뒤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그때가 되면은 많은 것들이 다 자동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해도 먹고 살고 사는데 필수적인 건 다 생산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뭐 하냐? 그러면 창조적인 활동을 하면 된다. 뭐 예술을 하든지 철학을 하든지 문학을 하든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게 고대 그리스 같은 시스템이거든요. 사실 고대 그리스의 귀족들이 그렇죠. 노예 노동이니까. 그렇죠. 노예들이 다 필수적인 일은 해주기 때문에 귀족들은 철학하고 수학하고 뭐 이런 것들만 하잖아요. 이런 꿈을 이제 그리는 그림을 케인즈가 그렸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 필수적인 노동이 그 기계가 다 대체해 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는 비영리 활동, 창조적인 예술 활동, 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 종교 활동 이런 것에 오히려 더 천착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인간의 가치를 노동으로부터 찾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가설이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신선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상당히 낯선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역사 속에서 이 인간이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이 수천 년 수만 년이 되는데 그중에서 한 200년 정도 자본주의 역사이거든요. 200년, 길게 보면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중세 농노나 노비 같은 그런 신분도 임금을 받고 노동을 하는 사람들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임금 노동이 생겼던 것처럼 또
새로운 산업혁명이 생기면 또 다른 형태의 사회체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생계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이후의 인간 뭐 이런 인간들이 많아지는 사회체제를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건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근데 거꾸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해야 하는 시나리오 우리가 SF 영화를 통해서 참 많이 봤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범용 인공지능이 생겨나고 알파고 제로처럼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인공지능을 키우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요. 그럼 인공지능이 스스로 인류하고 공존하면서 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네. 그게 좀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미 우리한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한테 우리가 법인이라는 이름을 주고 기업이 스스로 결정을 하게 하잖아요. 세금도 내고 기업이 결정해서 사람을 내치기도 하고 사람을 포용하기도 하고 사람한테 돈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도 기업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이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사실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뭔가 생산하고 판단하고 이런 걸 모두 하지만 기업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것처럼 적절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논의가 이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테슬라 만든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이 세계적인 이 하이테크 기업가들이 리스판시블 AI, 그러니까 책임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을 출연해서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인공지능하고 인간하고 같은 목적을 갖도록 지금부터 계속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면서 정책 제안을 만들어가자. 이런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그림 이야기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재 랩 2050 대표였습니다. 네, 강양구 이과 전담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네, 설 연휴 기간에 쇼미더뉴스 진행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하루 만에 정체성 바꿨습니다. 네, 다시 사이언스 뉴스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네, 2015년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 다들 기억하시죠? 엄청 큰 사건이었죠. 네, 그런데 당시에 공무원의 부실한 진단 검사, 역학조사로 메르스에 감염됐다면서 당시 환자가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인데 좀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국가의 감염병 관리 책임을 처음으로 물은 판결인데요. 일단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사부가 30번째로 메르스 확진을 받은 이 씨, 흔히 이제 30번 환자라고 그때는 불렀었는데 그런 식으로 불렀죠. 네, 이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단은 1심은 졌었어요. 근데 그 원고 패소 판결에도 1심을 깨고 1,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위자료 1,000만 원? 네네. 이 30번 환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아무개 씨 같은 경우는 2015년 5월 22일에 발목을 다쳐가지고 대전 대청병원이라는 곳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같은 날에 같은 병실에 38도 이상의 고열 증상을 보였던 환자가 입원을 했고 6일 동안 그 환자랑 병실을 같이 썼던 거예요. 근데 그 환자가 바로 5월 31일에 16번째 메르스 확진을 받은 16번 환자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 16번 환자는 누구한테 전염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그 평택 성모병원인가. 그러니까 이제 16번째 환자는 용정재고서를 받으려고 2015년 5월 15일에 경기도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같은 날 같은 층의 다른 병실에 이 발해인 등을 거쳐서 입국했다가 몸살이나 발열 증상을 보인 환자가 이틀간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 환자가 5월 20일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바로 1번 환자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1번 환자와 16번 환자는 당시에 슈퍼 감염자 이렇게도 불렸거든요. 왜냐하면 1번 환자가 28명을 감염시켰고요. 16번 환자가 23명을 감염시켰는데 그 16번 환자가 감염시킨 2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번에 이제 소송에서 이긴 30번 환자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1번 환자가 감염시켰다, 16번 환자가 감염시켰다라는 표현이 어쩌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분들이 뭐 의도적으로 감염시킨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사를 썼었는데 왜냐하면 또 실명을 공개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 다시 말씀을 좀 굉장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편의상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그 전염의 책임을 국가한테 물었다라는 거잖아요. 요번 판결이. 네. 그걸 좀 이렇게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1번 환자가 거쳐간 곳이 평택성모병원 또 삼성서울병원인데 여기서 이제 진단검사나 역학조사를 늦게 하거나 부실하게 했다라는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 당시의 상황을 복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질병관리본부는 이 검사를 거절하고 또 늦게 해서 신고 후에 약 33시간 뒤에야 검체를 채취하고 또 신고 후 약 31시간 뒤에 이루어진 역학조사에서도 접촉자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이 1번 환자를 놓고서 메르스 의심 환자 신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바로 진단검사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삼성서울병원이 이제 악의 축처럼 이제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칭찬해줄 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최초의 삼성서울병원의 감염내과 의사들이 아주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제 5월 18일에 1번 환자가 계속 여러 병원을 전전을 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삼성서울병원에 온 거예요. 당시에 감염내과 의사가, 이거 어쩌면은 내가 책에서 본 메르스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강남보건소에 메르스 의심 환자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의사는 격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삼성서울병원의 대규모 감염 사태를 막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뒷얘기로 나올 정도였는데 당시에 이제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방문했던 바레인은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고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서울병원 의사들이 다시 아무리 생각해도 메르스인 것 같다. 다시 한번 검사를 좀 해달라고 하자. 그때서야 이제 역학조사관을 보내서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 검사를 했더니 실제로 메르스였던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직무유기했다 이거잖아요. 네, 직무유기였습니다. 또 이제 1번 환자와 16번 환자가 만난 곳이 평택성모병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이 이제 1번 환자의 동선과 다른 환자들의 접촉 사실을 확인을 하고서도 다른 접촉자들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서 확산을 시킨 것도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처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또 살펴보면 이 1번 환자가 메르스로 확진을 받자마자 이제 그 1번 환자가 있었던 평택성모병원이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2박 3일간 입원했으니까요. 근데 역학조사팀이 가서 같은 병실 환자와 보호자만 이제 검사하고 격리했지 검사실에서 같이 있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났거나 또 같은 층의 다른 병실을 사용한 환자나 보호자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뭐 17번, 21번, 26번 환자들은 모두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와 엘리베이터에서 접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차단에 전력을 기울여도 될까 말까 할 상황인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방심을 했던 거죠. 너무 방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메르스를 너무 만만하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는 만약에 1번 환자가 의심 환자로 신고된 2015년 5월 18일에 바로 검체를 채취하고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 16번 환자가 대청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16번 환자도 추적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16번 환자와 이번에 이제 재판에서 이긴 원고와의 접촉도 차단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 30번 환자가 감염될 일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 지금 이제 강양구 기자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때의 몇 가지 토막 영상이 지금 선명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황당했던 게 당국 발표 중에 하나가 기억나십니까? 낙타 우유 마시지 말라고.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낙타를 피하고 낙타 우유를 마시지 말라고. 낙타하고 접촉하지 말고 낙타 우유는 마시지 말라고. 낙타 우유 구경도 못 해보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저는 낙타 구경도 못 해봤어요. 저도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안 하고 있는 건가? 그때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서 16번으로 이어지고 30번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그때 정부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을 했었다면 차단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이제 국가의 책임을 물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내 몸은 내가 간수해야 된다고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염병 같은 경우
한 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아닌 게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몇 차례 실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이번 재판에서는 이제 역학조사라던가 진단조사 같은 게 늦어진 것들을 이제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복기를 해보면 당시에 정부가 가장 크게 잘못했던 건 네. 감염병원을 공개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때 그랬었죠. 예. 네. 감염병원의 실명을 제대로 공개를 했더라면 그 감염병원에서 입원해 있었거나 혹은 방문을 했었다가 네. 발열 같은 증상이 난 이들이 자진해가지고 예. 격리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은 보건소에 신고를 했을 테고 그렇다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진단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네. 아마도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대량으로 막 전국으로 전파되는 일들은 일시에 차단할 수도 있었겠죠. 바로 그 점에서 이번 재판부가 이제 항소심 재판부잖아요. 2심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1,0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을 한 게 상당히 그래서 전형적인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1심은 아니었잖아요. 네, 1심도 아니었고 네. 또 지난달에 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 18부는 이제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네. 1월 23일에 나온 판단인데, 네. 이번에 소송에서 이긴 30번 환자 이 씨와 같은 병원 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네. 또 메르스 확진을 받은 38번째 환자가 있어요. 네.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세상을 뜨셨거든요. 아, 목숨을 잃으셨구나. 네, 예. 그래서 이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재판부가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재판부의 판단은 이래요. 그러니까 1번 환자의 메르스 진단 검사를 거절하고 늦게 한 것은 분명히 정부가 잘못하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책임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 1번 환자와 38번 환자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원고 패소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번, 16번, 30번은 이번에 이제 인과관계가 있고 그리고 네. 국가가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네. 반면에 이제 1번, 16번 같은 병실에 있었던 38번 환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은 거죠. 인정 안 한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애청자분들도 네. 어느 쪽 엇갈린 판결인데 어느 쪽 판단이 이제 좀 더 상식적이고 정확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쭉 상황을 살펴보면은 그 이번에 이제 그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처럼 네. 만약에 1번에 대해서 또 16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졌다면은 애초에 30번 환자, 38번 환자가 있을 수 없었겠죠. 아무튼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이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판결이 일단은 감염병 확산에 국가 책임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네. 이후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다른 분들이 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여러 가지 전향적인 판결이 뒤따라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강영구 기자는 이때 정부의 실책 중에 최대의 실책이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이제 강하게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기자 생각해서 이제 본인이 그 이제 실명을 보도했다 이거죠? 그 말씀하고 싶어서.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저의 진위를 이렇게 왜곡하시고 그러십니까? 네, 아무튼 그때 이 병원 실명을 공개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 큰 사건이었는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언스 뉴스 마무리하고 강양구 기자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